중국과 미국에서 이제 올해 장에서 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이런 이슈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항상 있는 건데 앞으로 계속 견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정부의 견제를 제대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마윈 회장이 막 이렇게 잠시 사라지고 네. 했던 거는 마윈 회장의 특수한 리스크였나 싶었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텐센트 마화통 회장이 중국 정부의 호출에 또 들어갔다가 나왔죠. 나와서 하는 말은 이제 정부에 엄청나게 협조하겠다 이런 되게 수능적인 반응을 했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냥 스쳐 넘어가기에는 조금 중량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또 이게 어떻게 바라보냐면 장기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정화 기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사실 공정거래라는 어떤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 공정거래의 이런 틀이 없이 그냥 무작정 폭주기관차처럼 10년, 20년 계속 성장해왔다는 거죠. 이제는 좀 어떤 가둬진 틀 안에서 벌어질 사업들도 좀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제 금융이에요, 금융. 지금 네네. 엔트파이낸셜과 텐센트의 그 위뱅크, 텐센트의 핀테크 사업이 거의 중국의 가장 큰 은행이자 증권사이자 보험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텐센트의 핀테크 사업과 엔트파이낸셜의 이 금융 사업이 전통적인 금융의 그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올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약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텐센트와 엔트파이낸셜은 각각 전통적인 개념의 은행이나 금융지주사를 별도 자본금을 몇천억을 집어넣어서 설립을 한 다음에 정부의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은행감독위원회의 어떤 규제에 맞는 자본금 규모, 어떤 준비금의 규모 이런 것도 갖추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자본 부담이 되고 규제에 대한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3년, 5년의 긴 흐름에서 볼 때는 내부 정화하는 그리고 또 어떤 정부와 또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다. 좀 상상력을 필요합니다. 투자는 뭐냐면 이게 정부가 센 시대가 있고요. 네. 이제 사업가가 센 시대가 있어요. 네네. 근데 앞으로 10년, 20년은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영향력 안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아마존 보세요. 네네. 트위터 보세요. 예, 트럼프 당락에 엄청난 역할을 했죠. 네네. 예,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예,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정치의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수준까지 가는데, 네네. 그래서 국가와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면 데이터 플랫폼은 미국의 데이터 플랫폼 이게 사용자가 20억, 30억 합니다. 그렇죠. 예. 네네네.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쓰고 막 이래요. 예. 그러면은 이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중국의 텐센트, 위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보조를 안 맞춰주면은 중국 정부에서도 불안한 거죠.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저는 이걸 뭘로 비유하냐면 중세시대 때 보면은 봉건 영주가 있죠. 네네. 봉건 영주는 정말 황제가 뭐라고 하든 챙겨주고 챙겨주면은 자기 영지 안에서는 맘대로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 넷플릭스도 콘텐츠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유저들한테는 정말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 뒷단에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 분석이 있을 거고 그것들이 모이면 사실 AI가 되는 거고 이 인공지능의 맞춤형 알고리즘과 우리의 선호도와 취향을 딱 깔맞춤을 해주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미래적으로 우리가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텐션을 가져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감이 이 데이터 영주들과 그리고 전통적인 국가와의 이런 견제와 균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 데이터 플랫폼의 영향력 강화의 변화는 그냥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쭉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전기의 보급이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된 거잖아요.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지고 막 사람들이 공포스러웠대요. 막 시속 40km 넘어가면 막 정신병 온다는 그런 루머도 있고 네네. 막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자동차 너무 편하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인공지능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많은 우려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무한으로 계속 쌓아나가고 가면은 계속 권력은 더 들어가는 거.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견제를 하려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를 근본적인 불안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정부가 불안해서 견제를 하는 거고 이 견제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을 막 부러뜨리긴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데이터로 편리하게 즐겁게 오래 살게 하는 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대표 기업들 그리고 유망 섹터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유망 섹터 그리고 좋은 외국 기업을 발굴하는 대표님만의 철학 그리고 원칙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하면은 사람 보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 보는 거 같다. 네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정직하고 네. 언행일치 되는 사람 그리고 근면성실하게 자기 일 하면서 매출액 늘리고 순이익도 내려고 노력하고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되게 심플한데 되게 투자자로서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건가요? 투자할 때는 사람 보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좋아서 막 뭐 메이트 핸드엠핑이면 왕싱 회장이 너무 멋있고 뭐 텐센트 마화텅이 좋아. 뭐 알리바바를 투자한다면 마인이 좋아서 네네. 투자를 해요. 네. 투자할 때는 항상 그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사업 모델과 막 혁신성 이런 거 보고 투자해요. 근데 투자한 거가 흔들릴 때는 언제냐면 손실이 30% 40% 나고 네. 이 손실이 그 기업이 잘못해서 손실이 난 게 아니라고 하면은 버텨줘야 되는데 항상 손실이 나면 일단은 그 회사가 미워 보여요. 미워 보이는데 6개월, 12개월, 18개월 길게 보고 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안 하고 그 기업이 약속한 바를 이뤄낸다고 하면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네. 그러면 거꾸로 투자할 때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내가 기다릴 수도 없는 기업에 이랬다 저랬다 할 것 같은 기업에 내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이트앤디엠핑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기 전에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비상장 전 때부터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뭐 최소한 6개월은 봐야 돼요. 투자하기 전에. 왜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 뭐 사귀면은 바로 다음날 결혼합니까? 미리 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성격도 보고 그 사람의 뭐 언행 일치하는 것도 보고 하려면은 최소한 분기 리포트가 2번 나올 기간이 6개월은 봐야 된다는 네네. 거죠. 예. 예를 들면 제가 메이트앤디엠핑 투자할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때도 손실이었어요. 성장은 빠르게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세상에 그 2년 전, 3년 전에 성장을 빠르게 하면서 손실을 내는 회사는 쿠팡도 마찬가지고 위워크도 마찬가지고 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뭐 유니콘 기업들이 다 비슷했어요. 그렇죠. 상황이. 네네. 근데 메이트앤디엠핑 왕싱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개석상에서 나는 세상에 유니콘 기업이 따로 없는 것 같다. 유니콘 기업이 이익을 내야 회사지 아니면 그게 정상적인 회사냐. 기자가 물어봤어요. 너도 이익을 못 내잖아. 그러니까. 난 낼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반이 갈렸어요. 진짜 쟤는 자신감이 있나 보다. 혹은 두 번째는 쥐도 못하면서 하면서 욕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죠. 네네. 그래서 당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메이트앤디엠핑 왕싱 회장을 바라보면은 이 사람이 말을 좀 허투루 하진 않더라. 그리고 말한 게 있으면은 자기 직원들을 쥐어짜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말한 걸 지키더라. 그래서 한번 믿어준 거죠. 믿어주고 그러면 앞으로 6개월, 12개월 후에 이 회사가 순이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보자. 재무제표를 뜯어봐요.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잖아요. 역시 매출액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영업 손실, 손실 나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 단면에서 보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럼 과거 3개월, 6개월, 12개월 전하고 추세를 보면은 어떤 게 발견됐냐면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나면 영업 손실과 순손실이 같이 빠르게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계속 영영 이제 순손실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근데 매출액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매출액이 성장하는 것 대비 순손실과 영업 손실은 점점 줄어요. 그러면 하다가 언제 BEP, 그렇죠?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플러스가 나겠네, 손실액이 확 줄겠네라는 예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뭐 1년, 2년 안에는 턴어라운드 되겠다. 스스로 예상을 하고, 그건 나만의 투자 가설이죠. 나만의 투자 가설. 투자하고. 근데 그 근간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네. 기본적으로 가져야 네. 언행일치하길 네. 바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건 이제 과거의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나는 믿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예, 이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독재예요. 예. 스티브 잡스가 재임하던 시절에 애플은 그 캐릭터가 있는 거고, 팀 쿡이 온 다음엔 또 다른 다르죠. 캐릭터가 생기는 거고, 완전 캐릭터가 바뀌거든요. 메이턴 댐핑 왕싱 회장은 자기 캐릭터대로 쭉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게 안 바뀐다고 저는 예상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난 한 2년 동안 주가가 뭐 4배 이상 이렇게 오르게 된 거는 사실은 뭐 오늘 내일 맞춰서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회사의 창업가가 이 시대를, 중국의 오프라인 소비를 어떻게 바꾸고, 동시에 회사를 매출액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실을 다져서 기업은 이익을 내야 돼 라는 그 창업가 정신을 담아서 회사의 재무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기다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네. 그 시간을 이기는 것이 투자의 어떻게 보면 성공 열쇠라고 볼 수 있고, 그걸 이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게 나와요. 막 미중 무역 전쟁 이제 19년도 말에 뭐 최악이었어요. 지금보다 더해요. 그쵸. 트럼프가 한창 뭐 물이 올랐을 때니까 19년도 연말에. 그리고 2020년 작년도 상반기에 사실 메이턴 댐핑은 장사가 될 수가 없죠. 예. 2월, 3월에는 딜리버리도, 그러니까 음식 배달도 잘 안 하던 시절이니까, 그때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메이턴 댐핑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그 전에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인 자율주행 이제 딜리버리 머신을 이제 가동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이거를 허용해줬다. 그래가지고 그걸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참 역경을 또 이렇게 고난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또 그때 감명을 받았는데, 사실 그 이후로 주가가 또 수직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넷플릭스 사람들이 많이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근데 사실 비즈니스 본질을 본다고 하면은 컨텐츠를 일본 애니메이션 수십 개를 한꺼번에 드라마로 만든다. 엄청난 이벤트예요. 저거 볼 때는 넷플릭스 주주 입장에서는 미국채 10년물 만기 미국채 금리가 1.62, 1.8이 되거나 이런 거보다 이거가 더 큰 어떤 드라이빙 하는 그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는 성장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성장의 꿈틀거림을 사업의 비즈니스 현장을 바라보고 느끼면은 훨씬 보인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봐야 되고 기업의 그런 성장 가치, 코어 네. 핵심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작은 정보에도 투자자들이 많이 흔들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포에 굉장히 흔들리는 투자자들에게 이게 흔들리지 않는 좀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거꾸로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작년 3월 15일 정도에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L자가 어딨냐, V자 반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IMF를 겪었던 분들도 사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길어 보였지만 1년 반, 2년 안에 모두 해소됐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우리 투자 프레임은 사실 이 기간이라는 게 2년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불황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최악으로 진짜 공포에 빠져 있을 때는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 사실 이제 저는 그 3월, 4월에 투자한 것들은 다 수익이 많이 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 또 있었어요. 대선 때. 미국 대선 전에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불확실성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투자하냐는 의견이 많았죠. 네. 그때도 저는 이때가 텐센트 투자 타이밍이다. 이때가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오히려 12월에 얘기했던 거, 12월, 1월에 얘기했던 거는 물급 필반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인간 시그널이에요. 모두가 흥분하고 있을 때는 이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런 PSR 15배, 20배 이상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은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꺾일 확률이 되게 높다. 확률이 높다.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다. 거꾸로 지금은 사람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나 여러 가지 불안감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고 데이터로 변화시키는 그런 혁신 기업들이
혁신을 스탑했냐? 혁신을 뒤로 백으로 돌렸냐?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도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기업이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미래를 변화시킬 2년 정도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만큼 좋을 때가 없어요. 지난 한 3, 4개월 중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네.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니콜라 사태가 있었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양 사태가 있었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이슈로도 굉장히 흔들렸었단 말이죠. 이처럼 소음과 신호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방법, 이런 큰 공포 속에서 대처해야 되는 방법은 좀 어떻게 갖춰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뭐 종목 뭐 두세 개 몰빵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 있죠. 예. 기관과 개인이 같냐? 저는 같다라고 생각해요. 뭘 다르냐? 저는 대기업에서 막 3천억, 4천억씩 투자도 집행을 해보고 그걸 또 3천억 투자한 게 거의 4조가 다 됐거든요. CGH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벤처 캐피탈에서 또 뭐 7, 8년 기다리는 투자도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SV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적인 포트폴리오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 기다려준 거죠. 나올 때까지 5년이고 7년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근데 기다리려면 한 종목에 몰빵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기다리는 마음이 안 생기죠. 예. 자꾸만 잠이 안 오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도 한 20개 종목 이상 가져가야 돼요. 20개 이상 가져가야 맞아요. 되네. 예. 20개, 30개, 40개. 저는 뭐 많을 때는 3, 40개 가져갑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돈이 되는 투자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한 20, 30개 정도 포트를 가져가요. 그렇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잠을 잘 수 있어요. 특히 미국, 중국 주식하면은 낮에는 중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 하다 보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24시간은 잠을 못 자거든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요. 건강이 해칩니다. 투자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자고 하는 건데 돈은 왜 벌어요?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하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행복하지가 않으면 투자 왜 합니까? 행복하게 돈 벌어서 많이 기부도 하고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소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관심이 한 곳에 쏠려 있으면 수익도 안 날 뿐더러 몸도 축나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 20개 이상의 종목에다가 잘 이제 분산을 해 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산을 한다고 하는데 전기차에만 20개를 분산하는 거예요. 전기차 안에서만 20개 산다는 거죠. 그건 네네. 분산이 아니죠. 그거는 전기차 산업이 힘들어지면 함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중국 좋다고 하니까 중국 전기차에만 몰빵하신 분도 있어요. 중국 바이오에만 그냥 사실 중국 바이오 종목만 해도 20개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국 바이오에다가 20개 분산 투자하면 그건 분산일까요? 아니군요.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섹터에 완전 몰빵한 몰빵한 거예요. 거죠. 네. 중국 바이오 섹터 투자하는 ETF의 전 재산을 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왜? 그분이 중국 바이오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과연? 밖에 나가서 스타벅스 커피도 마시고 유튜브도 보거든요. 구글도 투자하고 스타벅스도 투자하고 카카오 택시 타잖아요. 똑같이 미국에서 잘 되겠네 하고 우버도 투자하고 이렇게 분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자님께서도 30개 이상 기업에 기본적으로 관심 갖고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 관심 갖고 있죠. 네. 그리고 미국의 넷플릭스 관심 갖고 있고 이런 사실 이미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을 안 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그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그 기업의 매출 성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냥 만약 미국 주식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담는 거예요. 내가 캡틴 마블 이런 캐릭터에 열광하는 사람이다. 나오면 생각 없이 보러 간다. 디즈니도 담는 거죠. 예, 시대 정신에도 부합하고 데이터로 즐겁게 해주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 카테고리 킹, 텐센트, 이런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후야나 또이나 보험, 인슈어테크 기업의 종안보험 이런 그 분야의 1등, 압도적인 1등 하고 있는 기업들만 착착착착 담아도 사실은 30개가 금방 찹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하시는 분이 있죠. 시드가 부족해서 그렇죠. 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내가 설정해 놓은 이 포트폴리오를 가장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는 ETF를 찾아서 그거를 비슷한 비중으로 나눠 놓으면 되는 거고. ETF도 나눠서 네, 가져가는 맞습니다. 걸로. 네. 그래서 중국 데이터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다. 그럼 그걸 담고 근데 미국 나스닥 상장된 기업은 대부분 최소 투자 금액이 그리 크진 않아요. 이렇게 좀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만 원, 50만 원 가지고도 한 종목을 담을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좀 간단합니다. 근데 홍콩 상장 기업은 뭐 800만 원, 1000만 원 한 종목에 그런 최소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ETF로 좀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이 모든 종목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시드를 근로소득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텐센트를 난 담고 싶어. 그럼 텐센트 최소 투자 금액이 뭐 몇백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3개월째, 4개월째 나는 텐센트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됐네 라고 하면서 나름 성취감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자산도 쌓이고 이 포트폴리오도 구성이 참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 해외 주식을 투자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는 대표님 생각한 최소 시드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조금 여유 있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ETF 편입을 안 하고 좀 적정하게 하려면 3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3천 생각하고요. 정도는 있어야 예. 된다. 그리고 한 2억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네네. 마오타이도 전 좋게 보거든요. 이게 사실 데이터랑 상관은 없긴 한데 그렇긴 하죠. 그냥 중국의 LVMH 같아요. 네네, 그렇죠. LVMH 플러스 코카콜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 최고면서 동시에 코카콜라 같은 그런 끊을 수 없는 뭔가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래서 데이터 영역 이외에 제가 거의 뭐 몇 개 안 되는 관심 갖는 기업 중에 하나가 마오타이입니다. 근데 마오타이 좋은데 사실 사고 싶어도 몇 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드가 그래도 2억 이상이 된다고 하면 마오타이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마오타이 담기 어렵습니다. 네. 시드도 네. 그 정도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추천하는 경제학 서적 또는 재테크 서적 어떤 것 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 이런 유명한, 책 네. 너무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새로운 인간도 고정적이지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사피엔스라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전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창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업의 성장 이런 것에 대한 뒤에 이제 비밀 그 레시피를 보여주는 그런 책을 좋아하는데 피터 틸의 제로 투 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가는지 그리고 블리츠 스케일링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 보면은 에어비앤비가 지금의 에어비앤비가 되는데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보면은 과감한 성장이에요. 그냥 뒤는 안 돌아보고 그냥 무작정 성장을 위해서 막 연료를 태우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사실 현상만 바라보면 쿠팡도 이해 안 가고 에어비앤비도 이해 안 가고 이런 기업들이 성장이 무섭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블리츠 스케일링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게 빠르게 성장해서 선점하지 않으면 2등이 되면 아무런 존재감이 없구나.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려는 노력이구나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블리츠 스케일링이라는 책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쿠팡에 대한 이야기도 뭐 딴 언론에서 많이 했어요. 막 5년 전부터도 제 첫 번째 책에서도 쿠팡은 왜 되고 옐로우모바일은 왜 안 되냐에 대해서 이제 수직적인 버티컬 인터그레이션이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사용 경험을 극대화시켜 주는데 엄청난 미래를 위한 투자고 더 근본적으로는 데이터 플랫폼 시대에서는 스마트폰에 앱이 하나밖에 안 남는다. 네. 한 카테고리에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남겨진 하나가 되기 위해서 2등은 전혀 의미가 없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좀 더 심층적으로 실제적인 사례에 녹여서 나온 책이 블리츠 스케일링입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런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오늘은 정주영 저자님을 모시고 2021년 주목해야 할 미국과 중국의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더욱 알찬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